휴게소에서 온 사진 한 장. 돈가스 앞에서 웃는 남편과 시누이 가족. 그 환한 미소 속에 만삭의 아내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영하 10도 칼바람 속에서 던져진 채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퉁퉁 부어오른 발을 홀로 비비고 있었습니다. 버스 어디쯤이요? 전 재료 박스 잘 챙겼겠지? 엄마가 기다리셔. 5년을 참고 삭히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까지 짐 취급하는 남편의 무심함에 그녀의 인내심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저 오늘 시댁 안 가요. 아니 못 가요. 만삭 아내한테 시외버스표 던져준 당신들. 저는 직접 부쳐 드세요. 저는 친정으로 갑니다. 그날 밤 며느리만 기다리던 시댁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으로 소중한 곳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의 첫 아이를 가진 늦가기 엄마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꺼내려니 가슴이 뭉클하네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손끝이 시려오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좀 길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농사일을 도우셨죠. 부자는 아니지만 굶어본 적 없이 자랐습니다. 어릴 때 기억나는 게 겨울이면 어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셨어요. 그 나무 타는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습니다. 방바닥이 따끈해지면 어머니가 제 볼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지윤아, 사람은 참을 줄 알아야 해. 참으면 복이 온다. 그 말씀을 금과 옥처럼 새기며 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직장 다닐 때도 누가 저를 무시해도 꾹 참았어요. 참으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었으니까요. 29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선자리였어요. 첫인상은 그냥 무난했습니다. 키 175cm의 마른 체형. 눈이 좀 작았지만 웃으면 선해 보였습니다. 무역회사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조건만 보면 제가 좀 부족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습니다. 퇴근하면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저녁을 사줬고 제 생일에는 케이크를 직접 예약해서 들고 왔어요. 딸기 생크림 케이크 28,000원짜리였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죠. 그 정도 관심에 마음이 다 녹아버렸으니까요. 31살에 결혼했습니다. 친정에서 혼수로 5천만 원을 보태줬고 저는 직장 다니면서 모은 2천만 원을 전세금에 보탰어요. 시댁에서는 예물 반지 하나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결혼 준비를 거의 제가 혼자 했거든요. 예식장 예약, 청첩장 주문, 신혼여행 계획까지.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 일만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신혼 초에는요. 같이 밥 먹고 TV 보고 주말에는 마트도 같이 갔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2년차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가 이혼을 했어요. 7살, 5살 조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관심이 완전히 시누이 쪽으로 쏠렸어요.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조카들이랑 놀아주고 시누이 장볼 때면 운전해주고 조카들 학원비도 보태줬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요. 우리 집 월급이 380만 원이었는데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누나가 힘드니까 조카들이 불쌍하니까 저도 참았어요. 어머니 말씀처럼 참으면 복이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결혼 4년차 35살에 임신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아이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손발이 붓고 입덧으로 3kg이 빠져도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생기는구나. 이제 남편도 저를 좀 더 챙겨주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임신 7개월 때 일이에요. 새벽 2시에 갑자기 배가 뭉쳤습니다. 조기 진통 증세였어요. 겁이 나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응급실은 가장이야. 좀 누워있어봐. 내일 병원 가. 그리고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나와서 새벽 4시까지 앉아 있었어요. 다행히 배 뭉침이 가라앉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래도 그때는 참았어요. 아이 아빠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설이 다가왔습니다. 임신 8개월 하고 3주차.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양발도 혼자 못 신었어요. 발목은 원래 사이즈보다 두 치수는 부어 있었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도 설이니까 시댁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 재료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동태쌀 2kg, 깻잎 2단, 고추 한 봉지, 15kg짜리 박스에 꽉 채워서요.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1월 28일 영하 10도, 창문에 성에가 낄 정도로 추웠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6시에 일어나더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 시동을 미리 걸어 놓는다고요. 30분쯤 지났을까? 남편이 올라왔습니다. 차 키를 짤랑거리면서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지윤아, 당신은 짐도 있으니까 시외버스 타고 와. 누나랑 애들이 타야 해서 자리가 좁네. 차 안에 에어컨이랑 히터랑 섞어서 시발토 딱 맞춰놨어.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만삭인 아내한테 시외버스 타고 오라고요? 겨울에? 영하 10도에? 제가 물었습니다. 나 배 이만한데 버스로 3시간 가라고? 남편이 대답했어요. 누나가 애들 데리고 오는데 차가 좁잖아. 당신 몸 하나면 버스로도 충분해. 짐은 내가 실어줄게. 그러더니 제 발치에 15kg짜리 박스가 툭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온몸에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시계를 보더니 빨리 나가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시누이가 기다린다면서요. 저는 멍하니 현관에 서 있었어요. 신발을 신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한테는 나는 같이 살 사람이 아니라 그냥 부려먹는 짐짝이었구나.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캉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10분쯤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뱃속의 아이가 발로 배벽을 찼습니다. 마치 엄마한테 괜찮냐고 묻는 것처럼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시누이와 조카들이 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따뜻하고 안락한 차 안에 제 자리는 없었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났습니다. 대신 가슴속에서 시커먼 연기 같은 게 솟구쳤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배신감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뭔가 뜨겁고 답답한 게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저는 천천히 짐을 들어 올렸습니다. 15kg 박스가 배에 닿았어요. 아이가 또 발로 찼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어요. 내 아이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벌써 엄마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보고 있구나. 버스터미널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기본 요금 4,800원. 택시 기사님이 제 배를 보더니 짐을 들어주셨어요. 고맙다고 했더니 당연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수 없었습니다. 내 남편은 안 해주는 일을 모르는 택시 기사님이 해주시는구나. 입안이 씁쓸했어요.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오전 7시 30분 출발. 시대까지 2시간 50분 소요. 좌석 맨 뒷줄 창가였어요. 좁았습니다. 배가 불러서 안전벨트도 제대로 못 맸어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제 배를 보시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도 제가 왜 여기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덜컹덜컹 흔들릴 때마다 배가 뭉쳤어요. 히터 열기가 너무 세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창문을 열고 싶었는데 손이 안 닿았어요.
옆자리 할머니한테 부탁하기도 민망했고요. 그냥 참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참으면 복이 온다고 믿으면서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한테 문자가 왔어요. 휴게소에서 시누이네랑 돈가스 먹는다고요. 사진도 보냈습니다.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시누이, 조카 둘, 그리고 내 남편, 돈가스 앞에서 브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뱃속에서 아이가 세게 찼습니다. 쿵 하고 배벽을 차는데 아팠어요. 진짜 아팠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따뜻한 잔, 맛있는 밥, 웃는 가족, 거기에 저는 없었어요. 만삭의 아내는 덜컹거리는 버스에서 혼자 배를 움켜쥐고 있는데 남편은 저 멀리서 돈가스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사람한테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냥 편할 때 쓰고 불편할 때 버리는 물건이었구나. 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 자리는 그 차 안에 없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쭉 뻗어 있었어요. 흰색 아스팔트 위로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면서 생각했어요. 내 아이야, 엄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니? 엄마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아니?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났습니다. 대신 뭔가 단단한 게 가슴 속에서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아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임산부 입덧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열이 오른 피부에 닿으니까 조금 나았어요. 그런데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혼 5년 동안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신혼 첫 해 추석,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깻잎전, 고추전 4시간 동안 서서 부쳤더니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부친 전을 한 입 드시더니 짜다고 하셨습니다. 시누이가 부친 전은 맛있다고 칭찬하시면서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다음엔 더 잘하겠다고요. 결혼 2년차 설날 시누이가 이혼하고 시댁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앞으로 명절 때 시누이 목까지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누이는 애들 보느라 바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3년차 추석, 조카들 학원비 모자란다고 남편이 50만 원을 보냈어요. 우리 집 생활비에서요. 저는 그날 미용실도 못 갔습니다.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는데 6개월을 그냥 묶고 다녔어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나가 힘드니까 조금만 참아. 당신은 착하잖아. 착하다는 말이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만만하다는 뜻이었어요. 뭘 해도 참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결혼 4년차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이게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임신 5개월 때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저는 입덧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었는데 시댁에 가서 상을 차려야 했어요. 불고기, 잡채, 미역국, 나물 3가지 4시간 동안 부엌에 서 있었더니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거실에 쉬고 있는데 시누이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가씨, 과일 좀 깎아줘. 애들이 배고프대. 아가씨. 결혼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가씨라고 불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사과를 깎았습니다. 8개. 손이 떨려서 칼에 손을 베었어요. 피가 나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혼자 화장실에서 밴드를 붙이고 나왔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아가씨라고 부른다고 좀 불편하다고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나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이해해줘. 이해해줘. 늘 그 말이었어요. 저만 이해하면 된다고. 저만 참으면 된다고. 5년 동안 그 말을 수백 번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기사님이 15분 정차한다고 안내했어요. 저는 화장실이 급해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일어나는 데만 30초가 걸렸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아이고, 만삭인데 버스를 타고 다니면 어떡해? 남편은 뭘 하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지금 따뜻한 차 안에서 시누이네랑 돈가스를 먹고 있다고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삼켰습니다. 휴게소 화장실은 차가웠어요. 변기에 앉으니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또 발로 찼어요. 요즘 유난히 많이 차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도 느낀다고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휴게소 로비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안고 엄마가 짐을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남편한테 문자가 왔어요. 지훈아, 너 어디야? 우리 벌써 도착했어. 엄마가 며느리 언제 오냐고 물으셔. 그 문자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벌써 도착했어. 우리. 그 우리에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휴게소에 서 있는데 그쪽은 벌써 도착해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가 왔어요. 아, 전재료 잘 챙겨와. 엄마가 전부 쳐야 한다고 기다리셔. 전재료.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15kg짜리 박스. 그게 저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만삭의 아내가 3시간 동안 버스에서 고생하는 건 상관없고 전 재료만 잘 도착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뚝 하고요. 5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휴게소 로비 한가운데 서서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뱃속 아이도 또 발로 찼어요. 이번에 유난히 세게요. 마치 엄마한테 뭔가 말하려는 것처럼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청 같은 거였어요. 엄마, 나도 나중에 커서 저 차 뒷좌석에 타는 사람이 되면 어떡해? 나도 엄마를 버스 태우고 나만 편한 사람이 되면 어떡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가 진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소리였겠죠.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 내 아이도 이게 정상이라고 배우겠구나. 엄마는 참는 게 당연하고 아빠는 엄마를 버려도 되는 거라고 배우겠구나. 저는 휴게소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1월의 고속도로가 회색빛으로 뻗어 있었어요. 눈발이 조금씩 날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어요. 그 산 너머 어딘가에 시댁이 있고 반대편 어딘가에 친정이 있었습니다. 시댁으로 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도착해서 전부 치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 밥을 차리고 밤에는 파김치가 되어서 쓰러지겠죠. 그리고 남편은 또 시누이네랑 웃고 떠들고 저는 또 혼자 부엌에 서 있겠죠. 5년 동안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꼭 그래야 할까? 꼭 시댁에 가야 할까? 만삭의 몸으로 3시간 버스를 타고 가서 또 부려먹히고 또 무시당하고 그래야 할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무서웠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출발한다고 방송했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버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야 했어요. 버스에 타서 시댁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니까요. 그게 아내의 의무니까요. 그런데 발이 안 떨어졌어요. 휴게소 로비에 서서 버스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차례로 올라타고 있었어요. 저만 서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어요. 버스 기사님이 창문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빨리 타라는 손짓을 하셨어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저는 버스 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 짐칸 앞에서 기사님을 불렀어요. 기사님, 죄송한데 제 짐 좀 꺼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 여기서 내릴게요. 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딘데 내려요? 만삭인데 어떡하려고. 저는 최대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살러 갈 거예요. 아니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기사님이 한숨을 쉬시더니 짐칸을 열어주셨습니다. 15kg짜리 박스가 보였어요. 새벽부터 준비한 전 재료들. 저는 그 박스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건 안 가져간다고요. 기사님, 저 박스 그냥 두고 갈게요. 누가 필요하시면 가져가라고 해주세요. 기사님이 황당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저는 제 가방만 들고 뒤돌아 섰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휴게소 로비로 돌아와서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방금 내가 뭘 한 거지? 정말 버스에서 내린 거야? 시댁에 안 가는 거야? 휴대폰을 꺼내서 화면을 봤습니다. 남편한테 문자가 또 와 있었어요. 버스 어디쯤이야? 1시간 안에 오지?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1시간 안에 오지?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뭘 하든, 제가 뭘 느끼든 결국 시댁에 올 거라고 확신하는 거였습니다. 5년 동안 늘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핸드폰 연락처를 열어서 친정 번호를 찾았습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엄마가 받으셨습니다. 지윤아, 왜? 시댁 잘 안 갔어? 저는 대답하려는데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겨우겨우 말했어요. 엄마, 나 지금 휴게소야. 나 시댁 안 갈래. 엄마한테 갈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래 와. 엄마가 기다릴게. 천천히 와.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터졌습니다. 휴게소 로비 한가운데서 만삭의 여자가 엉엉 울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울음을 겨우 멈추고 택시 앱을 열었습니다. 현재 위치 경남 진주까지 요금이 뜨더라고요. 28만원. 제 한 달 용돈의 2배였어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했어요. 남편이 시누이네한테 쓴 돈이 얼마지? 학원비 50만원, 외식비 매달 20만원, 명절 용돈 30만원, 1년에 1000만원이 넘었어요. 근데 저한테는요, 작년 생일에 5만원짜리 지갑 하나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결제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 카드로요. 28만원. 손가락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는 받아도 되잖아요? 5년 동안 받지 못한 것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택시를 기다리면서 시댁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 저 5명이 있는 단톡방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열어서 제 발을 찍었습니다. 퉁퉁 부어서 신발이 꽉 끼는 발요. 그리고 버스 사진도 찍었어요. 단톡방에 사진 2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썼어요. 저 오늘 시댁 못 가요. 만삭인데 시외버스 타고 3시간 가라고 하셔서요. 저는 직접 부쳐 드세요. 저는 친정으로 갑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가락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들었어요. 오히려 가슴 속에서 뭔가 시원한 게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10분쯤 지났을까요?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윤아, 지금 장난치는 거야? 아니, 며느리가 설날에 시댁을 안 온다고? 지윤아, 지금 어디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 와!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왔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제가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는구나. 만삭의 며느리를 버스 태워 보내놓고 왜 화가 났는지 이해를 못하는구나.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또 왔습니다. 또 안 받았어요. 3번,
4번, 5번 계속 울렸지만 저는 전화기를 가방에 넣어버렸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어요. 검은색 카니발이었습니다. 기사님이 내려서 제 짐을 실어주셨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넓고 따뜻한 좌석이었습니다. 아침에 남편 차 뒷좌석에 시누이가 앉아있던 그 자리보다 더 편했습니다. 진주까지 가시는 거죠? 2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편안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택시가 휴게소를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반대 방향으로요. 시댁이 아니라 친정 방향으로요. 그제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 공기가 이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어요. 창문을 살짝 열었더니 찬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남편 번호를 찾았어요. 그리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도요. 시누이 번호도요. 하나씩 차단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웠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어요. 뱃속의 아이가 발로 찼습니다. 이번엔 세게가 아니라 부드럽게요. 마치 엄마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드디어 용기를 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새로 시작하자. 택시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색 하늘, 앙상한 나무들, 눈 덮인 들판, 그 풍경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 제 아이와 함께라는 걸 느꼈습니다. 택시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발이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전해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가방 안에서 핸드폰이 계속 진동했어요. 꺼내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차단해도 단톡방 알림은 계속 오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알림을 확인했어요. 시댁 단톡방에 99 플러스가 떠 있었습니다. 99개가 넘는 메시지가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쓴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와 있었어요. 지윤아,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들어와! 명절에 며느리가 없으면 어떡해?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 시누이도 한마디 거들었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 얼굴에 목칠하는 거야? 남편은 전화가 안 되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20통이 넘었습니다. 지윤아, 전화 받아. 지금 장난할 때야? 엄마가 쓰러지시겠다. 당장 돌아와. 내가 데리러 갈까? 어디야 지금? 저는 그 메시지들을 천천히 읽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어요. 만삭의 며느리를 버스 태워 보낸 건 괜찮고 그 며느리가 안 간다고 하니까 그게 제 잘못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단톡방에 메시지를 하나 더 썼어요. 저 만삭이에요. 임신 8개월 3주요. 그런 저한테 영하 10도의 시외버스 타고 오라고 했잖아요. 에어컨 빵빵한 차에는 시누이랑 조카들 태우고요. 저는 짐짝이에요? 사람이에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니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태어나서 시댁 어른들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5년 동안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했는데 처음으로 제 말을 한 거였습니다. 단톡방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1분, 2분, 3분 아무도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다 너 잘 되라고 한 건데 요즘 것들은 참을 줄을 몰라?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뭔가가 확실해졌어요. 아, 이 사람들은 끝까지 모르겠구나. 제가 왜 상처받았는지, 제가 왜 화가 났는지 평생 모르겠구나. 저한테 사과할 생각은 1도 없구나. 저는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단톡방 알림을 끄고 핸드폰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할 말은 다 했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기사님이 라디오를 틀어주셨어요. 옛날 트로트가 나왔습니다. 주현미의 짝사랑이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또 났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흘렸어요. 2시간 반이 지나고 택시가 진주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가던 분식집, 고등학교와 문방구. 20년 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정 골목에 택시가 멈췄어요. 기사님이 짐을 내려주셨습니다. 요금은 이미 결제되어 있었어요. 28만원, 남편 카드로요. 저는 기사님께 인사하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빨간 대문이었어요. 페인트가 조금 벗겨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저 대문이 그렇게 커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작았어요. 저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대문이 열렸어요.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털실조끼에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지윤아, 그 한마디에 저는 엄마 품에 안겼어요. 엄마 품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 된장국 냄새, 빨래비누 냄새, 그리고 엄마 특유의 따뜻한 냄새. 저는 그 품 안에 안겨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엄마가 다 들어줄게. 엄마가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시집 가고 나서 엄마 품에 안겨본 게 5년 만이었어요. 명절마다 시댁에 가느라 친정에는 제대로 오지도 못했거든요. 울음을 겨우 멈추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TV를 보고 계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안경을 벗으셨습니다. 왔소? 아버지는 원래 말수가 적으세요.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에 걱정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쓰던 방이 그대로 있었어요. 책상, 침대, 책꽂이,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침대에 앉으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루 종일 서고, 걷고, 울고, 긴장했더니 온몸이 녹초가 됐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괜찮아, 엄마 왔어? 속으로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손에 미역국 그릇을 들고 계셨습니다. 밥 먹어? 아침 굶었지? 아기 생각해서라도 먹어야지. 저는 미역국을 받아들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한 숟갈 떠먹었더니 눈물이 또 났어요. 엄마표 미역국 5년 만에 먹어본 맛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미역국을 끓여도 제가 직접 끓였거든요. 누가 저한테 끓여준 적은 없었어요. 지윤아, 무슨 일이야? 시댁에서 뭔 일 있었어? 저는 미역국을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부터요. 남편이 차를 빼면서 저한테 버스 타고 오라고 한 것, 시누이네가 따뜻한 차에 탄 것, 휴게소에서 돈가스 먹는 사진을 보낸 것, 그리고 제가 버스에서 내린 것까지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들으셨어요. 다 듣고 나서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잘했다, 내 새끼. 얼마나 춥고 외로웠냐? 얼마나 서러웠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울었어요. 이번엔 서러움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5년 동안 이 느낌을 잊고 살았구나. 저녁이 되자 시댁에서 연락이 미친 듯이 왔어요. 차단했는데도 집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받으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사돈, 제 딸 만삭이에요. 만삭이 며느리를 버스 태워 보내놓고 지금 전화해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 안 보내요. 보고 싶으면 직접 오세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엄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엄마도 원래 참고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윤아, 오늘은 푹 자.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방을 나가시고 나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불안하고 무섭고 걱정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차 소리, 대문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 그리고 쿵쾅거리는 발소리. 남편이었습니다.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윤아, 나와!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와!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서 일어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대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위, 오늘은 돌아가! 지윤이 안 보내!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어요. 장인어른한테 대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창문을 내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대문 앞에 서 계셨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몽둥이였어요. 창고에 있던 오래된 몽둥이요. 아버지가 그걸 들고 대문 앞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뒷걸음질 치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차에 타서 가버렸습니다.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달아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지켜지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시집가서 5년 동안 잊고 있던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몽둥이를 구석에 세워두시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지 방문 앞에 서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대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셨거든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날 밤 저는 5년 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냥 푹 아무 생각 없이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1월에 차가운 햇살이었지만 그렇게 따뜻할 수 없었습니다. 뱃속아이가 기지개를 켜듯 움직였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게 됐어.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그날 이후로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친정 작은 방에서 아들과 함께 살아요. 3월에 태어난 아이가 벌써 뒤집기를 하고 까르르 웃습니다. 3.2kg으로 태어났던 아이가 지금은 8kg이 넘었어요. 볼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만지면 말랑말랑합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안고 마당에 나가요. 친정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거든요. 제가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가 심으셨대요. 36년 된 나무입니다. 여름이 되니까 잎이 무성해졌어요. 아이한테 나뭇잎을 보여주면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해요. 그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설날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뒤에 남편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시어머니랑 같이 왔습니다. 대문 앞에 1시간을 서 있었어요. 엄마가 나가서 얘기하셨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다 며느리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버스가 어때서? 나도 젊을 때 버스 타고 다녔어.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자기 아들이 뭘 잘못했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아, 저 집에는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돌아가면 또 똑같겠구나. 엄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돈, 우리 딸이 만삭인데 버스 태워 보낸 게 잘한 거예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거예요? 사과 한마디 없이 데려가겠다고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뭐라고 소리 지르시다가 그냥 가셨습니다. 남편은 대문 앞에 서서 저를 한참 올려다봤어요. 창문 너머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낯선 사람 보는 것 같았습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됐어요. 예정일보다 일주일 빠르게 진통이 왔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배가 뭉치면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119를 불러주셨어요. 구급차에 실려서 진주 시내 방향으로 갔습니다. 12시간을 진통했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그냥 아이 생각만 했어요.
우리 아기 힘내.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속으로 그렇게만 되뇌었습니다. 오후 3시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제 가슴에 올려줬어요. 따뜻하고 축축한 아기.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아기가 제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 순간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겠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겠구나. 남편한테 연락은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간호사가 와서 남편분이 오셨다고 했어요. 저는 안 만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문 앞에서 소리쳤어요. 지훈아, 내 아들이잖아. 아빠가 아들 얼굴 보는 게 뭐가 잘못이야? 문 열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지 모르지만 30분쯤 지나니까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갔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산후조리를 친정에서 했어요.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아버지가 새벽마다 아이 울음소리에 일어나서 저한테 물을 갖다 주셨어요. 말은 안 하셨지만 손녀가 아니라 손자라서 실망하셨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마당을 걸으시는 걸 봤어요. 아이한테 뭐라고 속삭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말은 안 하시지만 손주를 예뻐하시는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4월에 남편 쪽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조정 신청서가 도착했어요. 남편이 먼저 이혼 절차를 밟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먼저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셨어요. 진주에서 이혼 전문으로 유명한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변호사님이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삭의 아내를 버스 태워 보낸 건 명확한 부당 대우입니다.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권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힘이 났어요.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이렇게 든든한 거구나. 저는 변호사님한테 모든 걸 맡기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혼 소송 중이에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남편 쪽에서 제가 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명절에 시댁을 안 온 불효 며느리라고요. 저는 그 주장을 듣고 웃었습니다. 가출이라고요? 만삭의 아내를 버스에 태워 보내놓고 가출이라고요? 변호사님이 증거를 모으라고 하셔서 그날 남편이 보낸 문자들을 다 저장해뒀어요. 버스 타고 오라던 문자, 휴게소에서 돈가스 먹는다던 문자, 사진까지. 그리고 시댁 단톡방 캡처도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남아있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차단을 풀었던 건 아니고 새 번호로 전화한 거였습니다. 지훈아, 나야.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내가 그때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5년을 기다렸던 사과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돌아갈까? 다시 시작할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늦었어요. 7개월 전에 그 말을 했어야죠. 휴게소에서 전화했을 때 그때 했어야죠. 지금은 안 돼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심장도 빠르게 뛰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5년 동안 매달리던 사람인데 이렇게 쉽게 끊어지는구나. 신기했어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평화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한테 밥을 먹이고 낮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저녁에는 엄마랑 드라마를 봐요. 특별한 일은 없지만 그게 좋아요. 누가 저를 무시하지 않고 누가 저한테 소리 지르지 않고 누가 저를 짐짝 취급하지 않으니까요.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새벽에 아이가 울면 혼자 달래야 하니까요. 옆에 남편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해요. 그 남편이 있어도 어차피 혼자 했잖아. 임신했을 때도 혼자였고 아플 때도 혼자였고 외로울 때도 혼자였잖아. 그러면 지금이랑 뭐가 다르지? 오히려 지금이 나아요. 적어도 지금은 누가 저를 상처 주지 않으니까요. 누가 저를 무시하지 않으니까요. 혼자여도 평화로운 게 둘이 있으면 외로운 것보다 100배는 나은 것 같아요.
어젯밤 아이를 재우면서 그날 생각이 났어요. 휴게소에 서서 버스를 바라보던 그 순간, 발이 안 떨어져서 한참을 서 있던 그 순간, 그때 제가 버스에 다시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댁에 가서 전을 부치고 설거지하고 또 무시당하고 또 참았겠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똑같았겠죠. 시누이네 챙기느라 제 아이는 뒷전이 되고 남편은 여전히 저를 짐짝 취급하고 저는 또 참고 참다가 결국 무너졌겠죠. 그날 휴게소에서 내리길 정말 잘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겨울 한복판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린 그 결정이요. 그때는 벼랑 끝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새 출발이었어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아직 이혼 소송 중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취직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걱정이 산더미예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무엇보다 제 아이가 있으니까요. 아이가 자다 깨서 저를 보면 방긋 웃어요. 이빨도 없는데 입으로 웃는데 그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다짐합니다. 내 아이한테는 절대 이런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고요. 내 아이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키우겠다고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참고 계시진 않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서 혼자만 삭히고 계시진 않나요? 나 하나 참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5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참음이 저를 갉아먹고 있더라고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를 죽이고 있던 거였어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한테 내 귀한 마음을 낭비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도 해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고속도로 위에서 버스를 내린 저도 해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 당신의 일상에 잔잔한 힘이 될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속 인물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더 가벼워지길 바라며 언제나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꽃피는 밤이었습니다.